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등 전국이 영하 11도에서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0도, 습도는 31%입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아홉 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봅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어제 뉴스9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독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예. 어제 말씀해 주시지. 그렇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원칙이지만 지난번 이낙연 총리 할 때도 미리 예고를 안 했고 그래서 그냥 똑같은 태도로 하지 말자. 예. 이낙연 총리 나오신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신가요? 예. 지키지 않아도 될 원칙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독 인터뷰 그랬지만. 네. 아니, 황교안 단독이나 대표가 그렇게 방송 인터뷰 잘 안 나오세요, 그분이.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따져봐도 거의 없었을걸요? 그 예전에 당대표 당선되고 예. 모든 방송마다 네. 프라임 뉴스 때 잠깐 연결하는 거 그거 말고 이렇게 앵커하고 단둘이 토크 나눈 선례가 있었나요? 별로 없었습니다. 네. 예. 대체로 잘 안 나오죠. 네. 예. 하여간 어제 단독 인터뷰 나오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은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상했던 대로 조금 지루했다. 그냥 답변을 떠나서 네. 원래 이제 이낙연 총리는 워낙 사이다 발언이라든가 여러 화제성이 있지만 네.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오랜 관료 생활에다가 정제된 멘트, 항상 기승전 정답이 있는 듯한 어떤 멘트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의외성이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전임 대표는 어디로 튈지 몰라서 쫄깃쫄깃한 맛이 조마조마하죠. 예,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는 좀 묵직한 맛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질문하는 앵커의 질문이 조금 더 나아가지고 날카로워야 되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를테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소정 앵커가 이번 총선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시냐 그랬더니 다다익선이다. 과거에 150석 이상도 해봤고 그래서 그 정도를 달성하고 싶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지금 지지율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들어갔으면 뭔가 조금 보는 재미가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답은 뻔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어제 그 인터뷰 중에 가장 주목됐던 게 전광훈 목사와 계속 이렇게 손을 잡겠다. 다 나라 사랑하는 분들이고 하니 손잡겠다. 그 부분이 가장 주목됐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감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정치와 종교의 분리 문제라는 근본적인 현대사회의 원리가 있는데 무관하게 다른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녹화를 했습니까? 생방송을 했습니까? 녹화했습니다. 녹화를 했고 자막에 녹화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간중간에. 예. 그럼 제가 안 본 티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요약된 기사만 봐가지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NG가 많이 났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쭉 해서 그냥 나중에 편집을 해서 길게 한 다음에 편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전체 녹화본을 다 올리시면 어떨까? 다 띄웁니다, 요즘은. 그렇군요. 지난번 이낙연 총리 할 때도 풀 녹화본을 다 오픈을 했고요. 편집을 한 걸 이제 방송을 했고요. 지금 유튜브 KBS 뉴스 계정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9 미리 보기. 오늘 주목할 뉴스 단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겠죠. 예. 지금 소소한 그런 궁금증인데
이 화면은 똑같았습니다. 여러 방송이 함께 중계를 했는데 예. 이 화면은 누가 촬영을 하는 겁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은 보통 이제 돌아가면서 한 네. 방송사가 네. 촬영을 하면 그거를 다 다른 방송사로 다 분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풀 한다고 하죠. 예, 풀 네. 시스템입니다. 네. 이번은 우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KBS 제가 아니에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대통령의 오늘 입장 표명을 들으면서 진솔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 미흡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각본이 없는 방식의 지목하는 방식의 기자회견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한 뭐 대통령이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읽혔고요. 네네. 또 뭐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가급적 최대한 진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측면이 보였던 것 같고 네. 다만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기사의 제목이 나올 만한 네. 발언들은 많이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튀는 발언이라든지 아주 혁신적인 뭔가 새로운 제안, 예. 뭐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은 인상적이었던 건 네. 남북 관계, 비핵화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지금 좀 답보 상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북한이 남측 정부,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 어떻게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약간 비판적 질문을 했는데 네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약간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물 밑에서는 뭔가 모종의 그렇죠. 접촉이 예. 있다. 예. 계속 노력 중이고 접촉이 있고 지금 국민 보기에 그런 공개적인 발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서 약간 의미심장하게 읽혔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 아마 시청률로 보자면 그 시간대 가장 시청률이 높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신뢰와 경고를 동시에 보냈죠. 네네.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더 앞장서 주면 네. 더 신뢰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발언보다 긍정적 발언을 통해서 개혁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나왔고요. 네. 동시에 뭐 수사나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적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 네. 검찰 수사를 누가 말리느냐. 원칙에 따라서 하고 네. 또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므로 네.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제 뭔가 이 법과 제도에 따른 행위를 정상적으로 보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네. 예. 부동산 가격 확실하게 틀어주겠다 이런 의지도 표명했고요. 예. 약간 귀에 꽂히는 답변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은 원래대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정권 초대로.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자가 추가로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면 원상 회복될 때까지 계속 대책을 쓴다는 얘기냐, 회복시킬 자신 있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웃음이 터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다만 끊임없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결코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뭐 표명했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확연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KBS 뉴스9은 대통령 여러 발언 중에서 어떤 거를 톱으로 혹은 메인으로 다루실지. 역시 검찰 개혁 이야기입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시중에 가장 뜨거운. 가장 시대적 화두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예. 알겠습니다. KBS 기자도 오늘 질문을 했어요. 김지선 기자가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었죠. 기업은행장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낙하산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임 기업은행장 후보자는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고 기업은행은 민간 영역보다는 훨씬 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고 보지 않는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이야기를 오늘도 더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뭐 자격 없는 사람을 뭐 특혜를 주는 차원에서 그 자리에 앉히면 낙하산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낙하산이 아니다. 라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또 베테랑 기자로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 중에서 베스트 질문 뭐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어느 회사 기자라고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네티즌들이 다 찾습니다.
이거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냥 어떻게 몸이 건조하게 전혀 모르는 로이타 기자라고 할까요? 자, 워스트 질문. 그럼 워스트 질문. 워스트 질문 굳이 제가 타사 기자도 있고 그런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네,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김혜주 기자가 연세대 류석준 교수 그 예전에 위안부와 관련해서 매춘이라고 비율적으로 표현했던 지금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데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소환해서 뭐 조사를 하고 있던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군요. 예. 그걸 이제 취재를 해서 하는데 그 발언과 그 행위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낱낱이 좀 잘 고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연세대가 새학기에 강의를 맡길 모양이더라고요. 학생들 반발이 많죠. 네. 예. 근데 한 학기를 마치면은 또 정년이래요. 유석준 교수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학생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다. 네. 6시까지 9시에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 대해 국회와도 대화 소통하고 야당과도 대화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정치, 타협해 나가는 정치를 이루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민주당은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답변했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은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문제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한국과 일본의 견해차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보수 통합의 목표는 문재인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라며 폭넓은 통합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조만간 귀국하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현지 시간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회담 준비 사항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오스카 출품작 기생충이 13일 최고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 각본, 편집, 미술, 국제영화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르자 미국 할리우드 연예 매체를 필두로 해외 매체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딱 5분만 드립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 당. 네, 낙하산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야, 우리 스태프분들이 어떻게든 오창석 살려보려고 정말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또 오창석 코너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이 시사평론계의 워킹데드입니다. 죽질 않습니다. 자, 그래요. 안 죽는 5당 명예대변인 오창석 평론가. 자, 이 코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1분, 자유한국당 1분, 바른미래당 1분, 그리고 나머지 4개 당을 몰아서 2분, 각 당별로 약 1분씩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1분 안에 맞춰서 브리핑하는 게 미션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1분이 넘으면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호 1번이니까. 네. 자, 시작.
네, 더불어민주당 한 줄 평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 묻고 지역구 더블로 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공천에 대한 룰을 1년 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회로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공천 준비가 끝난 셈인데요. 현역 다면 평가 그리고 하위 20% 적용 그리고 후보의 공천 방향 청와대 참모 출신의 후보자 이력 기재 여부까지 논의가 끝났습니다. 다만 선거제 개편으로 인해서 비례대표 의석이 종전에 10석이 넘던 것이 5석 정도밖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현역 의원들 그리고 지역구 여론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되찾아오고 회복하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네. 네. 20초가 남았습니다. 네. 20초가 남았어요. 20초 채우세요. 뭐든 노래를 불러도 되고 뭐. 예. 네. 서울 광진을레는 이광재 전 지사가 후보군으로 설정돼서 여론조사가 돌아가기도 했고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끝났습니다. 서울 구로의대 출마가 예상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었군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뭐 첫 시간에 좀 이런 실수가 가능합니다. 네, 이게 지금 시간이 끝나는 게 저한테는 안 들리네요. 그래요. 헤드폰을 쓰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유한국당 소식 1분 브리핑 시작. 네, 자유한국당 역시 한 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냥 비례하게 해주세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 불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까지 나서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마저 권력에 굴복했다라면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처럼 유사 당명이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비례 표현을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을 해서 불허한 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침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례는 포기하되 이 유사 정당을 끝까지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비례자유한국당의 당명만 바꾸고 계속해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당의 자유한국당의 비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유력 인사를 보내거나 또는 함께 유세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5, 4, 3, 2, 1. 오창석 씨. 네. 5초 남았다는 겁니다. 5초 다 채우세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갑자기 나와가지고. 혹시 영어 울렁증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은 쓸 수 없다. 그 이름은 쓸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성원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유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이 안 된다면 한국자유당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농담을 전제로 하는 말이었습니다만은 참 그걸 듣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 씁쓸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공천을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는데 또 얼마만큼 파열음이 나느냐. 파열음 많이 나면은 여당한테 절대 유리할 게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시험대 위에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이제 바른미래당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역시 한 줄평 먼저 하겠습니다. 맨발의 아베베가 가고 신발의 안철수가 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할 것이다라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떠나기 전에 바른미래당의 당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복귀할 때도 역시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직접 들을 기회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신의 기대감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안에 귀국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안 전 대표 귀국 후에 혹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이 다시 합쳐서 국민의당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쳐진다고 하면은 국민의당 복원 작업이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국민의당 복원은 아니다. 네. 그래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안철수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구심점을 하나 만들고 나서 세력을 확장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을 복원시키는 게 아니다. 이제 김관영 전 원내대표의 입장이란 것이죠. 자, 이제 나머지 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대한신당까지. 네. 예. 자, 이 나머지 정당들 소식. 이거는 한 2분 정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다 그냥 몰아넣는 것 같아서 이 당의 지지자분들께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네. 가지요. 네, 정의당 먼저 한 줄 말씀드리면 고마해라 니는 상속받았다 아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 기초자산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 원씩 그리고 아동 양육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게는 최대 5천만 원씩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약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닌데요.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가 대선 후보일 때 이미 청년 사회상속제도라고 해서 비슷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2018년에는 심상정 대표가 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통과되진 않았죠. 상속세가 매년 발생하는데 이 상속세를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회상속제도로 환원해서 대선 당시에는 5.6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000만 원씩 지금은 10조씩 거치기 때문에 3천만 원씩 주자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공약이다.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포퓰리즘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분 지났어요. 네, 민주평화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정동영 대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1대 국회에서 10석에서 20석에 군소정당이 다수 출연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1당이든 2당이든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는 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현재 광화문을 무단 점거했다가 서울시에 2억을 내게 됐습니다. 네네. 2억을 이미 다 내게 됐고요. 네. 2억 내고 깔끔하게 선거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입니다. 민중당에 있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대표가 소환 조사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 항의성 시위를 벌였는데요. 인상은 못 맞고 인상만 찌푸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나머지 시간 남았어요. 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중당 소속 당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처음에 이제 대학생 신분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대학생은 아니고 일반인 신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민중당 역시 총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야, 이 사람 국회 갔으면 잘했겠네. 예, 딱 시간 맞추고. 그럼 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역 구민들한테. 어찌나 종신에서 낙선을 했습니까? 아쉽습니다. 네, 네. 그래요. 시간 잘 맞추는데. 예. 자, 나이세스님 말씀은 카운트다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하면 머리 위에서 쟁반이 떨어지는 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걸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설치 비용이. 네. 물벼락이 떨어지는 뭐 그런 방식은 어떨까? 저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네,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분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어제 만감이 교차하시던 것 같습니다. 만감 교차했죠. 근데 기쁜 마음이 더 컸고요. 국민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성과와 결실을 낳게 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가장 후순위에 통과될 법안이기 때문에 또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 20대 국회에서 결국에는 끝장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영구 미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우려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고 네. 제가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민 라이브에서도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네. 이상하게 자꾸 매번 본회의 안건 순서가 마지막 번호로만 받아서 네네네. 투표권 없는 아이들 관련 이거 법안이라고 맨 뒤로 미루나 이런
약간 서운하고 당혹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흔들리지 않고 한유총 로비나 압박 되게 컸을 텐데 네네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앉아 계시고 또 표결에 참여하시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찬성해 주신 덕분이고요. 네네네.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1년 넘도록 266일 동안이나 이 법안 통과되기만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관심과 응원이 의원들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몇 대 몇이었습니까? 가부가. 법안이 3개였는데요. 네. 대부분 반대는 한 표도 없었고 162명에서 160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3개의 법안을. 조금씩 달랐습니다만 기권 사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의원들이 착석을 하고 또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셔서요. 네. 거의 압도적으로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익단체의 압박으로 느꼈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이제 부표를 던졌을 때 미칠 파장, 선거의 악영향 이런 것들도 다 계산했겠죠, 의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들은 여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 한유총 관계자들, 뭐 유치원 원장님들의 표가 더 세냐, 아니면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힘이 더 세냐 이거를 그 판단하고 저울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뒤로 가도 1년이 넘도록 식지 않는 그 관심과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 기자들이 보니까 재밌게도 국회에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이 그 대부분 이제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은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유치원에 이제 아이를 보낼 예. 법한 그런 기자들이 많았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이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기사를 쓰면 교육부에서 많이 써야 되는데 교육부 주입 기자들이 예. 정치부 기자들이 뭐 아주 열심히 기사를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시는 덕분에 네네네. 국민적 관심과 맞물려서 언론의 이런 지원 또 김용민 라이브 같은 훌륭한 라디오 코너가 프로가 이렇게 뒷받침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용진 법안으로 알려졌지만은 실은 이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으로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용진 법안보다 얼마나 말하자면은 이게 순화된 법안인 건지 임재훈 의원안이 이게 궁금하고요. 이 임재훈 의원 수정안으로도 유치원의 공공성이 유지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지 그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 원래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당론 발의를 할 때는 박용진 3법이라고 얘기가 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때 아무래도 다수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 제3당 그 당시 제3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함께 하셨고요. 그 대표 발의 그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을 낼 때는 임재훈 수정안으로 냈는데 네네네. 이게 330일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할 줄 알고 미리 양보했었던 1년 유예 기간과 처벌을 1년 이하로 이제 낮춰놨었던 거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네네네. 그래서 원래 사립학교법에서 그 다른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는요. 이제 교육 목적 외에 교비를 쓰게 되면 그 당연히 이거는 처벌인데 그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치원만 굳이 1년으로 하는 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임재훈 의원으로 수정안을 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 이번에 통과된 거는 다시 수정을 해서 원래 제가 냈었던 그 2년 이하로 처벌 규정을 다시 맞추고 그리고 그 1년의 유예 기간도 그냥 아예 없애버렸어요. 벌써 뭐 1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안과 비슷하게 갔고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박용진 간법인 줄 알았는데 임재훈 의원 법이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의아해하시던데 저는 뭐 그 유치원 3법이 통과되는 것만 관심이 있지. 이거를 가지고 뭐 공을 다툴 생각 전혀 없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윤치원의 재판에서 나오는 진짜 엄마의 마음은 네. 내 아이가 무사하면 됐죠. 뭘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마음입니다. 예. 임재훈 의원의 공도 크고 네. 또 우리 그 같이 해주신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또 다른 야당 의원님들도 정말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치원 3법에 반대해온 일부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 한유총으로 대표되는 이분들 네. 지금 뭐 반응이 어떤가요? 아직 한유총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네. 하면서 그 현장에서는 이게 착실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법적 뒷받침을 이번에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한유총은 그 이번 법안 통과의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압력을 가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작년 3월이죠. 개학 연기 투쟁이라고 유치원을 문 닫고 예. 아이들 안 바뀌었다고 학부모들하고 정부 당국을 협박했던 때 그때 이미 백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네네네. 근데 그 백기를 들게 한 것도 뭐 교육 당국의 엄정한 태도도 중요했습니다만 네. 학부모님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이 못된 그 사립 한유총 측의 이런 잘못된 태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하시고 네. 그때 집회도 열고 규탄 목소리 높여주신 덕분이거든요. 예. 이미 1년 전에 끝났던 일이 네. 법안 개정이라고 하는 걸로 좀 뒤늦게 정의가 실현되고 뒤늦게 국민적 상식이 법에서 네.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아무리 집단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하더라도 국민 다수의 여론이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 주장을 유지할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 아닙니까? 네. 국민적 여론, 지지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정치적 힘도 어떤 이익 집단의 힘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교통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사고에 영향받는 곳들이 있어 주의 운행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 홍은램프 부근 3차로에 사고 차량들 갓길로 옮겨졌지만 여파가 큽니다. 성산램프부터 사고 구간 지나 정릉터널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구리방향 강변북로는 원효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로 밀립니다. 반대 일산 쪽 반포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쭉 제속도 못 내고 있고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50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이고요. 서하남에서 강일까지 13km 구간 길게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 이 강일 진출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도 광암터널에서 이 사고가 있었던 서하남 진출로 부근으로 정체가 남아있고요. 이후 서하남에서 송파 또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 정체는 광교터널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자유한국당 정치인의 주장을 질문으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답변으로 해서 엮어본 2019년 신년벽두 여야 가상 집담회. 신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검찰 무력화입니다. 황교안 대표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의 답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러나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노골적인 보복성 검찰 인사였습니다. 검찰 수사 라인을 와해시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는 보복의 다름 아니었다는 주장. 이에 대한 문 대통령 답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그런 작업이고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 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인사안을 원래 총장에게 보내주고 의견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이고 법에 맞는 겁니다. 왜 추미애 장관은 먼저 인사안을 검찰총장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정미경 최고위원 질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아마도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검찰 순후배였던 시기에 그때는 뭐 서로 편하게 또는 뭐 때로는 밀실해서 그렇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미경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가 왜 달라지느냐고 여당에게 따지듯 묻는데, 그렇게 윤석열 찬양해서 자기네들이 앉혀놓고 이제는 자기네들 비리 수사하니까 또 끌어내리려고 갖은 모욕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평가가 달라진 것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즈음 정미경 최고위원. 윤석열 후보자는 나는 다른 검사들과는 다르다고 정의롭다고 너무 많이 포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벗겨지면 안 되니까 감추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조국 수사 이전의 장제원 의원과 조국 수사 이후의 장제원 의원도 달라지기는 마찬가지.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 지휘하고 안아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라고 좀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마디. 다만 그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그 가족 일당이 저지른 온갖 비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성토. 문 대통령의 생각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직권 남용 혐의는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이제는 조국 장관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I know you're somewhere out there, somewhere far away. I want you back. I want you back. My neighbors think I'm crazy, but they don't understand. You're all I had. You're all I had. At night when the stars light up my room, I sit by myself talking to the moon, trying to get to you. In hopes you're on the other side, talking to me too. Or am I a fool who sits alone, talking to the moon? Oh. 네, 브루노 마스의 토킹 투 더 문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사달이었습니다. 뭐 사단이 났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런 표현은 틀렸어요. 사달이 났다.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임나연님 정답 수달. 네. 8602번 쓰시는 분 사다리가 난다. 네. 김대근님 아사달. K73921437 계정 쓰시는 분 정답 사마달. 네. 자, 그리고 0000 오, 이 번호 좋은데요. 사달입니다. 넉 달이 걸린다는 건가요? 네. 정답만 보내시지. 네. 자, 0926번 쓰시는 분 정답 사달. 대한민국 사달 나기 전에 경제 회복, 서민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용민 씨가 힘 좀 써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 자, 최영우님 정답은 건달. 네. 내가 달건이 생활 17에 시작했다. 예. 좋으시겠습니다. 네. 9591번 쓰시는 분 사달 정답이고요. 사단과 사달을 구별 못하는 거 보면은 인생에 단만만 맛보고 사신 거 아닌지 사단이라고 한 거 봐서는. 예, 그래요. 쓸데없는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자, 2284번 쓰시는 분 정답 사달. 늘 든든한 방송, 결근할 수 없는 방송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0827번 쓰시는 분 사달. 대구 택시기사인데요. 김용민 라이브 고정. 대구라서 그런지 손님에게 싫은 소리도 많이 듣지만 꿋꿋하게 듣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 2장 드리세요. 이번. 네. 자, 0827번 우리 택시기사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박혜관님 정답 사달. 몇 달 만인가 정답을 마친 게 역시 그 수업 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평소 말씀이 맞네요. 딴짓 않고 충실하게 청취했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네. 4415번 쓰시는 분 사달. 김용민 라이브 때문에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뭐야 이. 네. 저희 다음 순서 나오시는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네. 네. 좀 꺼주세요. 방송 전에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4415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때문에 동시간대에 타방송 사달난 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참 갑자기 송구스러워집니다. 네. 자, 그래요. 자, 지성근님 정답 사담 후세인. 네. 자,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보좌관. 네. 자, 원래 이제 보좌관 호칭은 진작에 떼셨는데 말이죠. 자,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런저런 코너가 생겨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네.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만나볼 사람들 누굽니까? 오늘은 새로 등장한 뉴페이스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국무총리가 됐죠.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예. 네,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분입니다. 행정부에서 뉴페이스라서 우겨봤습니다. 행정부에서 뉴페이스. 예. 이분이 사실 행정부는 처음이 아니에요. 산자부 장관을 했었죠. 네, 참여정부 때. 네. 예. 그래요. 오늘 그 한국일보 보니까 말이죠.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 총리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 정세균 대표가 이제 총리가 보면 그 전에 국회의장도 했지만 그 전에 당의장, 당시 당대표를 했었습니다. 2008년에 열린우리당 어렵던 시절에 맡아서 2009년 지자체 선거 의미 있게 돌파하고 처음으로 임기를 마쳤던 사람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죠. 민주당 당대표로 그렇습니다. 임기를 마친 최초의 당대표. 항상 비대위가 있어서 제가 아주 옛날 역사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는 역사까지 하면 정세균 대표가 거의 처음이고 그 다음이 추미애 대표.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용인술이 참 뛰어나다는 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당대표 임기 채워본 두 사람을 전부 다 국정 하반기에 행정부로 모시고 갔어요. 그러네요.
추미애 장관까지 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이 내공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모시고 가서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네네.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삼권 분립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다음번에 저 총리 한번 꼭 시켜주십시오. 이랬다면 삼권 분립에 논란이 있겠지만 임기를 마친 다음이고요.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꾸로 모셔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선거 처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저한테 전권 주는 게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뭐 직접 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위기를 놓고 보면 당연한 얘기죠. 게다가 산자부 장관 경험까지 포함하면 아마 행정부 공무원들이 그 이낙연 총리 못지않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큰 그림이 잡혀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일까요? 대통령한테 책임 총리 역할을 하게 해달라. 지금까지의 경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당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국무총리를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욕심에서 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전 정세균 총리가 여전히 더 큰 그림을 더 큰 꿈을 꾸고 계시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대권으로 간다 이 말입니까? 지난번 선거 때는 문재인 후보가 너무 훌륭해서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국회의장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땐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후에 다음번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그렇다면 정세균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직을 수락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하반기엔 본인 컬러를 좀 살려서 좀 과감한 그런 총리로서의 위치를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지금 저 얘기 나오더만요. 총선 후에는 이런 여당 아닌 야당에서도 사람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연정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니다. 협치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지난번 저희가 4+1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법안도 많이 해결을 하고 지나갔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중도적인 인물들이나 다른 당에서도 좋은 분들을 모셔다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항상 중간에 서 있었던 정세균 총리가 다른 당에서 오신 장관들에게는 아주 잘하실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뭐 포석이 여러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총리를 보면은 정말 관운이 따르는 분 같습니다. 부지런하기도 하고요. 종로는 사실 보궐선거에서 노무현 의원이 한 번 이겨본 것이 민주당에겐 유일한 승리였거든요. 총선에서 정규전에서 이긴 것은 정세균 총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제가 이제 뭐 보좌관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할 때 35살짜리 직원이 의원님 이번에 가서 짜장면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짜장면 집에 가서 어떻게 앉아서 젓가락 어떻게 들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보좌관들을 다 물리면서 이건 아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맞으니까 나는 시킨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 트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뭐 관운이 얼마나 따르는지 뭐 여하간 15, 16,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하면서 당대표도 2번 했고 그리고 산업자원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했고 국무총리도 하고 선거에서 져본 적이 없고 말씀으로 듣고 나니까 굉장하네요 진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95년에 그 정계 입문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보수 통합에 지금 큰 대임을 맡은 동아대 박형준 교수, 지금 혁신통합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사실 뭐 이명박 정부 때 큰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뉴페이스라고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대변인도 김은혜 대변인이 맡았고 이분도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대변인 했던 분이죠. 청와대 대변인. 그렇습니다. MBC 기자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안영환 간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이 그룹으로 분리되는 분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친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자유한국당 내 흐름을 보면 친이는 경제적으로 보수 쪽인 분들이 많고 친박은 정치적으로 보수 쪽인 분들이 많은데 이 경제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는 좀 더 실용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뭔가 좀 더 새로운 판을 짜자는 그림을 그리는 중이고 여기에 상당한 세가 붙고 있죠.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이
이 흐름을 가속화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정당이 어떻게든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 박빙 승부 지역에서 상당한 그 위험이 생길 거고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도 정당 투표에서 한번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많은 표를 안철수 신당에서 가져갈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 두 그룹은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흐름에 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제 김근식 교수도 지금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합류를 점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0%. 예. 0%? 예, 뭐가 0%예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 혁신통합의 통합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하는 근거가 뭡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기치를 걸고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의 새로운 정치는 빛을 발하지 못하겠죠. 지금 외곽에서 머물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선 기간 동안 본인 이야기는 진짜 새로운 정치가 뭔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돌아온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소수지만 그렇게 해서 그룹을 먼저 형성을 하고 대선 공간에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총선에선 뭐 전혀 가능성 없다고 그래도 봅니다. 총선 때 뭐 어느 정도 실적을 내야 성과를 내야 사실은 뭐 대권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는 지금 합당에 들어가면 강남이나 험지 이런 데 출마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 뻔한데 네네. 예, 외곽에서 본인의 정당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 다만 10명이라고 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전 뭐 비례대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간다고는 보세요? 바른미래당하고 합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념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비례대표에서 정당 투표에서 그 득표를 기본 목적으로 아마 하고 달려들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소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2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였습니다.